재난과 안전, 건강과 안보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온 나라가 안녕할 때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로 시작한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점차 갠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요 며칠 분위기와는 달리 낮에도 비교적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잠실대교 모습 보시면 서울은 이제 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쌀아호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은 18도, 광주 19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로 바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안에서 항해나 조업 시 바다 상황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늦으면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린 비가 이어져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궂은 해왕 예상되는데요. 부산의 파고 1m, 속초에서는 1.9m까지 파도가 거칠어지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내리던 비는 그친 모습입니다. 다만 파도가 무섭게 밀려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바다 상황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수 해무 CCTV입니다. 물결 높지 않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바람은 흔들바람 정도 불어오겠습니다. 대산입니다. 해무로 인해 현재 화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야 확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만저대 해수면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안흥 보시면 오후 시간대 한 번의 고조와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589cm로 고조 나타나겠고요. 오후 10시 30분경 57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침수주의 내려진 곳 알아보겠습니다. 마산에서는 오후 9시 15분부터 약 40분간 침수 가능성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하루 중 조류의 세기가 가장 빠른 때 알아보겠습니다. 맹골 수도 보시면 오후 5시 40분경 4.5노트의 세기로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겠고요. 바닷물의 방향은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에는 2.9노트 세기, 북서 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습니다.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동해 포항북동 먼바다 근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고요. 훈련 시간은 4월 24일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일과 26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에 연결된 KBS 재난감시 CCTV로 주요 장소 몇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마포대교 북단입니다. 내리던 비는 이제 그친 모습이고요. 아직 하늘은 흐리지만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면이 아직 젖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부산 수영 밀락항 앞입니다. 이곳 역시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였는데 지금은 점차 개가고 있습니다. 구름은 많이 낀 것 같은데요. 파도를 보면 바람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부 걷는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경북 울릉 독도 전망대 부근입니다. 예보대로라면 바람이 꽤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된 CCTV 카메라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목포 북항입니다. 이 지역의 물결은 잔잔한 것 같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끼어서 마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도남동 일대 화면 보고 계십니다. 바람도 잔잔하고요. 또 하늘 밑에 바다가 보이고 또 바다 밑에 활주로에 일부 항공기들이 보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녹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그래도 일부 미끄러운 곳이 있는 만큼 운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를 살펴보니 아직 일부 구간은 빗길입니다. 특히나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에 인접한 노선들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구간들뿐만 아니라 비가 그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노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린 후라 완전히 도로가 마를 때까지는 감속해 주시는 게 안전하니까요. 철저한 감속과 함께 넉넉한 안전거리 유지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교통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상 막히는 구간들 안에서만 길지 않은 정체 길이가 나타나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시구간, 100번 노선의 경우 경기 서쪽 판교 방향, 특히 장수 부근 통과하기 불편합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은 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가 한창입니다. 사고 처리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직도 평택 화성선으로 진출하는 연결로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이 구간 이전에 위치한 고덕 나들목 또는 이후에 위치한 청북 나들목 통해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100번 노선으로 이동해 봅니다. 경기 동쪽의 돌발 상황은 모두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동쪽 상황 과속에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신다 하더라도 소래터널 구간 통과하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송내 나들목 주변으로는 짧게씩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에서 수원 신갈까지 부분적으로 막혔다가 동탄 분기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주춤하겠습니다. 곳곳으로 작업 구간도 많이 살펴지는데요. 특히나 포항 지역 지나는 65번 동해고속도로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동경주 부근 포항 방향으로 1차로 막고 작업하는데 이 구간 구분 도로입니다. 더더욱 감속해서 빗길에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 사고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 뒷좌석은 무려 99.9%였고요. 조수석은 80.3%, 가장 낮은 수치인 운전석마저 절반인 50%에 가까웠으니까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낮 12시 반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한 채소 납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당에 쌓아둔 화물 적재용 팔레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공장 관계자 2명과 현장 소방대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공장 건물 3동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의 동일 신고 접수 건수가 49건이 있을 만큼 멀리서도 화염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힘썼고 불은 6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제 현장 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세종시 조치현역인데요. 열차 선로에 인접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울타리를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현장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로 열차 운행에 차질은 없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었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에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트랙터가 2.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 발송된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또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진해구에 보낸 문자입니다. 창원시에서 실종된 김영득 씨를 찾습니다. 76살 남성분이시고요. 키 162cm에 몸무게 65kg, 또 검정 스포츠 머리에 검정 계통 점퍼와 긴 바지 차림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찰청이 오전 9시 42분에 서울 영등포구에 보낸 문자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최종 목격된 이유경 씨를 찾습니다. 22살 여성분이시고요. 키 155cm, 몸무게 80kg, 또 검정색 바람막이와 연한 청바지 차림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보신 분 또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아이가 줄어서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공교육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 모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 정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먼저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예, 정말 방송국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166만여 명 네. 경기도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많은 기대도 되고 또 우려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임태희표 네. 정책은 이거다. 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임태희표라고 하면 좀 과분한 말씀이고요. 네. 저는 원래 정치도 하고 또 공직에도 있었고 또 대학에도 근무를 하면서 역시 교육이 답이다. 우리 교육이 미래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 또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감이 이제 되고 나서 우리 공교육 체계가 과연 공교육이 해야 할 그런 교육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저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이 교육청 내에 교육에 평생을 종사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교육은 좀 이 새로운 기로 이렇게 또 설계가 되고 좀 바뀌어야 된다. 네. 핵심 내용은 그동안의 공교육은 학교만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학교의 힘만으로 모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는 저는 한계가 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체계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이 기본이 우선 되죠. 그게 기본인데 그거를 하나의 제1섹터의 학교라고 치면 지역사회에 얼마나 풍부한 교육 역량이 많습니까? 그죠? 지역사회에. 그래서 뭐 대학도 있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도 계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이 교육적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교육을 우리 공교육에 연결시키는 제2섹터의 공유 학교를 이제 지역과 협력해서 만들고 세 번째로는 지금 AI다 해서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는데 AI 디지털 기술을 이 교육에 접목시켜서 이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교육 바꿔나가는데 바로 1, 2, 3 학교, 공유 학교, 온라인 학교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공교육 체계, 새로운 경기 교육의 비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전과 관련한 공약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이 그렇죠. 건강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제 안전에서 흔히 그 재해 재난과 관련된 거기로부터의 안전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훈련도 돼 있고 그 학생들이 보면은 많이 훈련도 받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또 사회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의 안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체계적인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 보면은 크고 작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폭력, 학부모와 또 교사, 또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이게 이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이 이제 학부모의 갈등으로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게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적 해결을 하자. 근데 그동안에는 교육적 해결을 안 하고 뭐 심사 거쳐서 소송으로 가고 법률적 해결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면 마치 이제 일반 사회에서 형사 어떤 소추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듯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화해중재단이라고 이 교육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 또 이런 갈등 문제에 경험이 많으신 분, 또 학교 폭력 문제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화해중재단을 지금 그 경기도 전역에 한 1,500분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일단 어떤 그 갈등 문제가 생기거나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먼저 개입을 하죠. 개입해서 조사할 거 조사하고 또 중재할 거 중재하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학교 바깥으로 사건화돼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나서는 거의 한 60, 70%는 학교 내에서 화해중재단의 어떤 교육적 해결이 지금 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금 일찍 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는 오해만 풀려도 맞습니다. 그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학교 갈등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만큼 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게 저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연관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정서적 건강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학교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육감으로서 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서적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단체에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정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력 결손이 코로나 시대에 생겼고 정서 결손이 생겼고 거기에 체력 결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체력에 대해서는 등굣길에 다 체육을 좀 하도록 해서 저희가 굉장히 체력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서적 결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잘 노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출이 됐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죠. 학부모들께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만약하면 왜 우리의 멀쩡한 애를 이상하게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이 아주 그
불편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주 전문가들로부터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현재 지금 이제 계속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정서에 대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체제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로 아직 정서를 조사하신 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시험으로 해봤는데 아직 그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또 다른 시도의 교육감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요건 해결해야 된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먼저 제기를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대처를 이 교육당국 전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16일이었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모 행사도 참 다양하게 열렸고요. 그렇죠. 교육감님의 그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10주기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저는 선거 때부터 이제 그 4.16 기억교실이라고 안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 기억교실에 가면 그 학생들이 그 공부하던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서 그 희생된 학생들의 이 뭐 가지고 있던 물품, 일기장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학생에게 주고 싶은 말을 메모 형식으로 전해주고 이런 그 이 장소인데 그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서글퍼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또 그 현장에 가서 그 물품을 보면 정말 학생들의 이런 희생이 의미 있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참으로 이 사람들의 희생이 교훈이 되고 또 이런 현장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전 진정으로 이 4.16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고 올바른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깨우치고 또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기초적인 이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이 4.16 그 기억교실 부분을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아주 그런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거기 그 원장님께서 유가족이세요. 그러시군요. 저 안산에 있는 그 시설에 원장님께서 저도 생각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스스로도 마음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자살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와서 변화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2건이 드러난 거면 나중에 다녀와서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거길 마지막으로 갔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는데 마음이 변했다.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하면서 그 편지가 오는 거를 그 받아보신 적이 있대요. 한 번 그런 분이 2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렇게 표현된 거 말고 드러난 거 말고도 거기서 아마 정말 저 현장을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는 이런 그 분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 또 그 유가족들도 이제 정말 슬픔이죠. 그 슬픔의 기억을 넘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깨우치고 안전의 교육도 더욱더 강화하는 소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배움터로 교육터로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제가 제의를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수영 교육과 관련해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확대가 되는 건가요? 생존 수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의 상황은 생존 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 수영의 이 역량을 갖추게 하는 수영장이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느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 가설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을 시키는 그런 현장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빨리 저희들이 한번 시설적인 측면하고 이 학교 혼자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는 다 터득하고 졸업한다 하고 좀 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좀 계속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예. 그 경기교육청 산하에 안전교육관이 있잖아요. 네네. 지난 2020년에 개관한 네네.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저도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고 오늘 네. 아침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경기도민이 아니라도 가서 네.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의 안전교육관이 지금 양주에 사실은 네.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이 접근성이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대비나 안전 의식이나 또 안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그런 그 상황에 접했을 때 그거를 이 자기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주의 그 이 안전교육관은 아주 그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또 뭐 급히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네. 예, 이런 또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또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체험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체험관입니다. 있도록. 예, 교육관이 그래서 혹시 가보셨나요? 저 가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안전 체험관은 이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여건이 되면 좀 더 몇 군데 더 만들어서 지금은 북부에만 있는데 경기도의 이 권역별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좀 네. 거점을 만들어서 이런 좀 안전 체험을 학교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또 이렇게 터득할 수 있도록 그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접근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많은 예,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예. 세워지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감님을 모셨으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의 네. 안전 문제, 건강 안전 문제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지금 학교 종사자들, 조리 종사자들이죠. 그 이제 급식 실내에 공기가 안 좋아서 네. 또 조리를 하다 보면 뭐 특히 튀김을 할 경우에는 조리흉이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이 된 사례가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접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건강한 급식을 해야 될 조리실이 오히려 조리 종사원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네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리실의 여러 그 공기 상황이 뭐 마스크 쓰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기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엔 허점이 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흡입을 해서 그 안에서 깨끗한 공기가 순환이 되고 그 안 좋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도 그 공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또 그 안에 공기질이 가령 정상치를 벗어났을 때는 언제든지 뭐 가령 경보등이 울려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전부 뭐 기계를 뭘로 바꿨다, 뭐를 공사를 새로 했다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공기질이 얼만큼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식 그러니까 흡입과 배기 부분에 이 공기 정화 장치를 달고 그 안에서 공기 호름을 그 이 장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공기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울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급식실은 이제 공기가 그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건강 관리를 이제 이거는 급식실 근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조심해서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저는 그런 새로운 계기도 되리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의 확장판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네. 늘봄학교, 네.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그렇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는 늦게까지 학생들 돌봐주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업 끝나고 별로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학생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직장을 택해야 되나 아이 교육을 택해야 되나 해서 양자 선택을 하고 경력 단절이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유치원처럼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가가 형태의 이 돌봄까지 돼 있는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970여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고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심지어 이 학교에서 공간이 학교에 없을 때는 얼마든지 밖에 공간을 구해서라도 또 좋은 교육적 역량을 거기에 결합시켜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돌봄과 방과 후의 교육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뭐 만족도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의. 예, 그래서 이 지금 심지어 최근에는 그냥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하던 부모들도 늘봄 프로그램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자체와 협력하에 충분한 그 늘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실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진입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제 대기자가 원칙적으로 공간만 마련이 되면 정말 대기 없을 정도로 100%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애로가 있는 것은 늘봄이 필요한 지역은 교실도 과밀교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많은.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경우는 공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확장해서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좀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 그 여러 가지 교육하고 늘봄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는 온 마을이 다 좀 합하자, 힘 좀 모으자 해서 정말 온 마을 돌봄 체계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밤 8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보면 그에 따르는 안전 문제에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어떤 협약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정말 그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교의 방과 후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동하니 괜찮은데 가령 이제 늘봄 교실에서 가령 그 방과 후에 또는 해가 넘어간 상태에서 가령 귀가를 한다. 물론 이 귀가는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교통 문제나 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가령 귀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 주변에 늘봄 학교 주변에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경기도의 남부경찰청 또 북부경찰청 그 경찰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귀갓길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더 밀착 이 업무를 하기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완벽하게만 추진된다면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맞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령 그건 학교 교사들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들이. 그럼 강사들이 가령 했을 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자칫 그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강사도 올 수 있죠. 그래서 강사에 대한 그 어떤 신원 어떤 보증이라고 할까요? 신원 확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검증을 경찰이 그 부분까지 그것까지 해주기로 이렇게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순찰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점검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변에는 특히 다 이제 이 학교 그 구간에 그 속도 통제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주의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스쿨존으로 표시가 돼 있어도 그래서 좀 더 사람이 그 밀착해서 학생을 좀 이렇게 그 안전하게 지켜주는 학교 안전 지킴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100% 안심하고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폭력,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선생님을 힘들게 하거나 학교 수업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외부의 뭐 인사들이 그냥 이 학생들한테 그 전혀 제한 없이 접근해가지고 어떤 문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교는 적어도 등교를 해서 수업 받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학교에서는 정말 안전하다 하는 학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학교에 올 때는 미리 사전에 그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딱 오도록 하고 그 시간에 이제 학교 안전 지킴이가 이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교육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거기는 이제 2023년과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이 바뀌고 확대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저희가 들면은, 지금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하루에 이제 지난해에는 2팀이 6시간 하다가 3팀이 이제 9시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초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고등학교에는 없었군요. 없었죠. 그런 고등학교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폭력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모도 금년보다는 훨씬 학교 수도 그렇고 예산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학교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치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저희 그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 설립한 기구가 있는데 그 공제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 또 학부모들의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을 학부모들에게 협조 구하는 이런 좀 활동들을 더 강화해서 하여튼 부모님들이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는 언제든지 우리 안심하고 아이들 보낸다 하는 좀 그 정말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가 최선 다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어야 이제 아이도 많이 낳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혹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그 말씀인데 이제 저출생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금 흔히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 양육이 보육이 그 부모들이 정말 그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래야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게 그 가능하죠. 안심하고 아이들을 그 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기왕에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돌보고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봄학교 또 여러 가지 저희도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 안전 지킴이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은 적어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부모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메시지와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출생률 저출생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는 이게 그동안에도 뭐 많은 재원도 투입했지만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그 다자녀 가구들의 이런 그 자연스러운 이런 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게 행복하잖아요. 이게 행복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범사회적으로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그 유치원이 나눠져 가지고 학부모들께서 선택을 어디를 하고 싶어도 이거 숫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사실은 영유아 시절부터 유치원에 가서 떨어지고 소위 얘기해서 배정을 못 받고 어린이집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어린이집을 어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적어도 그 영유아 시절에 이 국가가 이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영유아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시절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 교육을 그래도 같은 기회에 같은 양질로 이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시키자 이렇게 그런 건데 지금 유보 통합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통합은 이미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도와 시도교육청 또 시군구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간의 통합이 이제 정말 본격적인 통합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두 부처에서 워낙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게 그동안의 정책이 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이 양주와 동두천을 좀 시범 지역으로 정해서 교육부에서도 마침 교육특구로 거기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저희들 가장 바람직한 유보통합이 모델이 뭐다 하는 거를 금년 하반기 중에 한번 시험적으로 이미 한번 지정이 해보려고 됐나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제일 좋은 유보통합의 모델이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아주 완벽한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행복한 이런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외부인들을 학교로 들이는 부분에 대한 통제 문제 이게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100%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학교의 자율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지금은 그냥 교문이 열려져 있고 또 학교의 현관도 열려져 있고 그냥 들어옵니다. 교실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교문을 잠가놓고 그 안전지킴이가 있는 경우가 계시는 경우가 있고 교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의 현관문이나 출입문을 잠가서 우리가 집에 가령 개인 집에 드나들 때도 미리 뭐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서 안내해서 들어가듯이 그런 형태로 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령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런 시간대에 학부모들이 학교에도 방문해서 교사들도 면담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 체제를 전부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민원들로부터 또 이 교사들이나 학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자동 응답 그 AI가 이제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그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궁금한 걸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민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변화가 느껴진다 하는 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더 한번 이번 1학기를 더 좀 그 시범 실시 기간이 좀 더 돼서고 한번 통계를 파악해서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학교를 바꿔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늘봄학교도 그렇고 이 경기도 교육청만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특히 이 경기도 교육의 어떤 시작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국으로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국만 해도 지금 경기도가 일반 주민은 26%, 학생은 28%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합하면 근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은 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심이고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령 AI 기술을 통해서 교육의 현장, 수업을 좀 바꾼다든가 이건 수업의 변화, 교실의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못하는 거, 더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 사회 역량을 엮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체제, 공유학교 체제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일종의 K 교육, K 에듀 일종의 이 시스템으로 해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의 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그 유네스코하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현장과 함께 세계에 소개하고 또 세계인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고 해서 좀 완성해 나가는 이런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의 안전 또 교육 여기에 철학과 앞으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운동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학교 체육 시간을 더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도
바로 체육 시간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체육 시간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수칙들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안전통신문 김켈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학교 생활 중 또 하나의 재미, 바로 체육활동 안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육 시간은 잠깐의 방심으로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육활동 안전일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다들 모였나? 네! 오늘은 달리기를 해볼 텐데 체육대회 때 계주에 나갈 사람을 뽑을 거니까 다들 실력 발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자, 몸풀기 준비 운동 국민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장난아, 너 준비 운동 안 하고 뭐해? 에이, 지금 힘 빼면 안 되지. 이따가 계주 나가야 되는데. 난 이따가 계주 나갈 때 힘 쓸 거야. 그래도 준비 운동은 해야 할 텐데. 야, 나만 믿어. 다들 내 실력 보고 박수 칠 준비나 하라고. 근육이 왜 이러지? 장난아, 괜찮아? 장난아, 괜찮니? 종아리가 굳는 느낌이에요. 근육에 무리가 와서 경련이 난 거다.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이렇게 근육이 놀라서 경련이 오게 되지. 너 준비 운동 제대로 안 했구나. 달리기도 잘하려고 그랬죠. 준비 운동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준비 운동을 해야 본 스포츠 게임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다. 알았나? 네! 이 외에도 중요한 안전 수칙이 많은데 켈리쌤 설명 부탁드리지 말입니다. 네, 김켈리입니다. 체육 시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첫째, 신체에 맞는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한다. 둘째,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바로 알려야 한다. 셋째, 체육교구는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알맞게 이용한다. 넷째,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섭취한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체육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피부가 벗겨지는 걸 찰과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상처가 난 곳을 깨끗한 물로 씻고 상처를 소독한 뒤에 소독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하고요. 넘어지거나 부딪혀 피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타박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하고 다친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 뒤에 심장보다 높이 들고 있는 것이 좋아요. 혹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엔 뼈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체육 시간엔 종목에 따라 안전수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와 주의사항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야외 활동이 많아진 만큼 항상 재미있는 체육 활동이 될 수 있게 안전하게 즐기길 바랄게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다행히 1시간 사이 비해 강세가 더 약해지면서 현재 고속도로에 비가 내리는 구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노면의 색깔을 보니 아직 짙은 회색으로 비가 그쳤다고 해도 아직 노면이 젖어 있는 구간이 많이 살펴지니까요. 전국에 내가 비렸던 만큼 완전히 노면이 마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감속하시면서 노면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 주시고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도 더 넉넉히 두고 주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교통량은 점차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00번 노선의 경우 경기 동쪽과 서쪽 모두 소통 원활하게 지낼 수 있겠고요. 단 1번 경부고속도로만큼은 서울 쪽으로 시구간 중심의 정체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어서 양재부터 반포까지는 답답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40번 평택 제천고속도로의 사고 처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평택 방향으로 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 때문에 잠시 평택 화성선으로 진출하는 연결로가 완전히 차단됐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소통 원활해지면서 통행이 재개됐다는 점 참고 운전하시고요.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재 창원 쪽으로 작업으로 인해 속도가 내려갑니다. 고령 분기점 부근 1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뒤쪽으로 짧지만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 여유 넉넉히 두시고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곳곳 작업이 많아서 계속해서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교통량로 인한 불편은 없지만 인천 쪽 여주 분기점 부근 노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긴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차로 피해서 작업 차량 피해서 조심 운전해 주시고요. 65번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는 동경주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사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모든 좌석에서 나타났는데요. 특히 뒷좌석은 99.9%로 매우 높았습니다. 조수석은 80.3%, 운전석도 49.7%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니까요.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우박이 내리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상공기가 내려와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 내몽골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상공으로 황사가 지나갈 것으로 보여서 황사 관련 예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